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37강이고 다양한 국가의 국민국가 건설운동. 그래서 우리는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서아시아랑 아프리카가 어떻게 변할 건지 오늘은 그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상기시켜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중국에 대한 사례랑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사례를 공부를 했었죠. 근데 중국의 사례는 어땠습니까? 일단 똑똑하고 이 중국에게 다가왔었던 서양의 국가가 하나 있는데 무슨 국?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다가왔었지. 그런데 청나라는 당시 문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을까? 네, 거의 꾹 닫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공행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인만 교류할 수 있게 했으니까 불만이 정말 많았지. 그래서 아편이나 이런 걸 판매하면서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했는데 아편을 어떻게 했어? 못 팔게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 졌어요. 그러면서 개항을 강제로 했었는데 일본도 똑같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다가와서 똑똑 문 열어 난리를 쳤었지. 그렇게 해서 강제로 개항을 했었는데요. 이 국가들의 상황은 조금 달라요. 얘네들은 이미 점령당하고 식민 지배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제국주의 파트 할 때 기억나? 인도는 어떤 국가한테 지금 식민 지배를 당할 예정? 영국한테 당할 예정.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도 대부분 인도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서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땡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지금 이미 거의 분할돼서 먹힌 상태야. 세 가지의 국가가 계속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첫 번째가 종단 정책 추진한 영국, 그 다음에 횡단 정책의 프랑스, 그 다음에 하나 뒤늦게 어떤 나라가 투입을 했었지? 독일이었죠. 그래서 세 개의 국가가 아프리카를 분할 점령하게 되는데 오늘 그 과정도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필기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도의 식민 지배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다 이제 쓸 거예요. 뭘 쓸 거냐면 인도의 식민 지배. 근데 얘네가 한 게 아니니까 식민 지배화라고 얘기할게요. 자, 1번 뭐부터 얘기를 할 거냐면 당시에 서구 열강의 접근부터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서구 열강이라고 함은 당시 서양에 있었던 아주 강한 세력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우리 전에 배웠었던 동인도 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항로 개척 이후에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를 하면서 야, 우리 상업을 좀 발달시켜보지 않을래? 너도 가입해! 이러면서 상업 중심의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동인도 회사였었지. 대표적으로 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약간 좀 많이 참여했었던 국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국? 영국. 그 다음에 무슨 란드?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주도를 했었는데요. 인도를 특히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많이 접근을 해왔습니다. 특히 영국이. 그래서 1번 영국이 어떻게 했냐면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를 통해 뭘 계속하냐면 인도를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는 뭐 상업이나 이런 것도 경제적으로 침탈하고자 했던 거고요. 결국에는 목표가 뭐였냐면 이 인도를 완전히 먹는 것이 얘네들의 목표였어. 근데 처음에는 완전히 인도를 먹기보다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침탈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권을 인도에 대한 경제권을 얘네가 가져가고자 노력을 했어.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 지배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먹은 건 아니지만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조금씩 먹으려고 하는 그런
간접 지배, 간섭의 형태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식민 지배화가 될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배울 거고요. 자, 어떻게 식민 지배화가 됐는지 전쟁 하나 중요한 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인도의 위쪽, 살짝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양한 국가들과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벵골 지역이라고 불러. 인도의 위쪽 지역, 오른쪽. 이 지역을 벵골이라고 불렀는데 그 벵골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가 많이 발전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벵골을 비롯한 인도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지. 그런데 그 인도를 먹고 싶었던 또 다른 국가가 등장하게 돼요. 그게 바로 프랑스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인도를 먹고 싶어하고 영국은 이미 지금 인도를 간접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당시에 프랑스는 뭘 이용하게 되냐면 야, 벵골 애들아, 인도 애들아, 영국 진짜 싫지? 너네 지금 경제적으로 침탈하고 있다며. 나는 안 그럴 테니까 나랑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걔네들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벵골이랑 프랑스가 연합을 해서 군대를 편성하고요. 그에 맞서서 영국도 얘네들을 지배해야 되니까 전쟁에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플라시 전투다라고 부릅니다. 플라시 전투. 그러니까 원래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이라는 국가랑 그와 같이 영국과 같이 인도를 지배하고 싶었던 프랑스가 아니야, 우린 너희랑 달라 라고 하면서 벵골 애들이랑 연합을 했다고. 그래서 푸벡연합군하고 영국하고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플라시 전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벵골 연합군을 결국에는 영국이 막아내게 되면서 영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플라시 전투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영국은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 프랑스도 막아냈고 이제 인도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도를 이제 뭘로 사용하냐면은 공장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원료 공급지로서 이 인도를 마구마구 사용하고 사람들 착취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항쟁이 하나 벌어지게 될 건데 요게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번 세포이의 항쟁. 자, 세포이의 항쟁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얘들아, 계속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인도를 지배하고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접 지배보다는 이제 직접 지배로 나아가려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 영국은 어떤 종교를 믿니? 영국이요? 영국은 우리 크리스트교를 믿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 이슬람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종교적인 간섭을 했어. 이게 진짜 제일 위험한 거 알지? 인도 애들아, 너희 힌두교? 뭐 시바? 믿지 마. 뭐 그런 걸 믿어. 이러면서 모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이 항쟁의 일단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뭐냐면 종교를 막 무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 무시. 종교를 막 무시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계속 사람들을 수탈하기 시작을 했지. 그래서 경제적 수탈. 이런 것 등이 원인이 되어서 세포이 항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전개 과정을 한번 알아볼 건데 당시에 어떤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을 했냐면요. 생각해봐. 지금 인도의 상황은 뭐냐면 무굴 제국인 상황이야. 아직까지 무굴 제국이 뭐예요? 오스만 제국, 무굴 제국.
예요? 우리 저번에 배웠었는데 그 인두스 한 명이 폐쇄했는데 다시 부활시킨 거. 맞아. 그거 막 했었던 아크바르 황제랑 아우랑제브 황제. 우리 배웠었던 게 무굴 제국이었는데 그 무굴 제국이 아직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무굴 제국이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었던 상황에 우리는 그 시기를 인도가 이슬람화 되고 있다고 아마 공부를 했을 거야. 그치? 계속 이슬람 애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의 그런 신앙이었던 힌두교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과의 그런 분쟁이 되게 많았었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이 시기에 세포이의 항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얘들아 탄약 주머니 있지? 그 막 탄약 넣어놓는 그런 주머니가 있었는데 그걸 만들 때 기름을 많이 발랐었거든? 근데 그 기름이 돼지 기름이랑 소 기름이 믹스되어 있다는 그런 소문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생각해봐.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금기시 여기죠.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 여기죠. 근데 소기름이랑 돼지기름을 다 이렇게 발라놨다고 생각해봐. 눈이 확 뒤집힙니다. 와, 감히 지금 우리 힌두교에서 신성시 여기는 소를 죽여서 그 기름을 발라나? 감히 지금 돼지고기를 금기시 여기는데 그걸 발라나?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였는지 아닌지는 막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소문이 막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항쟁을 일으키기도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전개 과정은 뭐였냐면 이거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는 표현이야. 탄약 주머니에 소와 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다. 요런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탄약 주머니에 이런 소문이 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 정치가, 사람들, 지식인, 청년들 다 가릴 것 없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영국은 나가라, 영국은 꺼져라 이러면서 막 들고 일어나는 항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이름이 세포이 항쟁이냐면 세포이가 주도를 했다 해서 항쟁 이름이 세포이 항쟁이 된 거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과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결과가 탄생하게 됐냐면요. 당시 무굴 제국의 황제를 폐위시킵니다. 우리 보통 항쟁이라고 한다면 알겠어, 너희가 그런 게 불만이었구나, 우리가 고쳐줄게 라고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나가야 되지. 근데 얘네는 뭐 했냐면 감히 지금 인도 따위가 우리 대영 제국한테 반발을 해? 야, 황제 너 내려와 이러면서 황제를 폐위시켰어요. 미친 거지 지금. 황제 폐위.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뭘 하냐면 인도를 사람들이 통치할 때 법으로서 통치를 하겠지요. 그래서 인도 통치 개선법이라고 하는 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인도 통치 개선법 말만 들으면 정말 좋은 제도 같습니다. 왜냐? 인도를 통치할 때 조금 더 개선한 모습으로 통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닙니다. 전혀 개선의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인도의 권한은 동인도 회사가 점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아까 간접 지배 형식으로 나아갔었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이제는 대놓고 모든 권한을 가져가겠다고 법으로 명시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간섭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짱박아 둔 겁니다. 이제 직접 지배해요. 그런 형식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제는 황제를 폐위시켰으니까
영국의 왕이 인도의 황제를 겸임한다는 내용을 집어넣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지배 형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완전히 식민지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은 식민 지배를 너무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국주의 파트 할 때 잠깐 간략하게 배운 거를 지금 풀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잘났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 동양을 개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식민지를 넓혀나가고 있는 거고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만 일단 지울게요. 자, 우리 아직 인도에 관한 이야기 끊기지 않습니다. 얘들아, 지금 이런 식으로 직접 지배 형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냥 예의하면서 받아들일까? 과연 순응을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인도의 사람들이 분노를 당연히 하면서 들고 일어났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부르냐면 3번 반영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반영운동. 영국에 반대하는 운동이라는 뜻이고요. 당연히 독립운동의 형식으로 더 이상 우리는 영국에게 지배만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민족,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 위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어떤 종교였냐면 브라흐마. 브라흐마 기억나? 그게 어느 종교에서 섬기는 신이었어? 아주 신이 많은 종교 뭐였어? 힌두교예요. 힌두교에서 믿는 신, 비슈누, 시바, 브라흐마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잖아. 그런데 그 브라흐마를 믿는, 즉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운동, 이런 뜻인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이라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즉 브라흐마를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운동이라는 거고요. 당연히 힌두교에서 주도했었던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주도했었던 사람 람모한 로이 라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을 주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어떤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냐면 영국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지게 됐는데 점점 갈수록 인도를 개혁하자는 움직임으로 변질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일단 주장했었던 거 첫 번째 뭐냐면 카스트제 폐지를 얘기합니다. 카스트제 폐지. 이거 하자고. 카스트제, 우리 아주 초기에 배웠던 문명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인도에서는 고유의 신분에 따라서 직업이 정해지고 천대받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카스트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티라고 하는 게 있어. 사티. 요건 악습이거든요. 악습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티라고 하는 악습이 있었던 건데요. 이게 뭐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도 죽여서 매장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동양식 표현으로는 순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악습이지. 야, 남편이 죽었다고 나도 죽어야 돼? 이런 싸가지가 어딨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티라고 하는 악습을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개혁하고자 하는 개혁운동으로 변질되었던 게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 등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두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인도의 국민의회 이런 거를 좀 담당하는 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아이고 인도 국민 회의. 약간 의회의 성격이 강한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결성하게 된다. 인도 국민회의 결성. 이게 반영운동이었던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반영운동에 가깝기보다는 약간 이 반영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원했던 그런 개혁운동에 가까운 건데요. 이제는 완전히 영국에게 대항하는 그런 운동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있어. 정말 중요해. 진짜 중요해. 뭐냐면 벵골 분할령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터지게 돼요. 벵골 분할령. 얘들아, 일단 너희가 그래도 한국사를 배운 좀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잖니? 그래, 표정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했었던 거. 무슨 분열 정책? 민족 분열 정책. 그러면서 민족 말살 정치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두 개로 막 분열시키고 친일파 양성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똑같아요. 너무 소름 돋아. 얘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분할해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야. 어떻게 분열을 시켰냐면 종교로 분열을 시켰어. 그래서 벵골 분할령의 일단 목적부터 써볼게요. 얘네가 추구했었던 건 뭐냐면 종교 분열이야. 그러니까 지금 반영운동이 한창일 당시잖아. 그러니까 영국에게 대항하면서 사람들이 막 영국이랑 싸우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영국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면 얘네를 다른 걸 싸우도록 생각을 바꿔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만이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싸우면서 분열을 시켜놓자. 그래야지 우리가 편하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열을 시켰냐면 서벵골과 동벵골로 분열을 시키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로 사람들을 분열을 시켜놓은 거지. 미친 거 아니야? 지금도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이제 분열을 시키려고 수를 썼던 거야. 근데 지금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안타까운 정책이었지. 그게 벵골 분할령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진짜 분열을 막 하면서 지들끼리 싸웠을까? 아니요. 오히려 영국한테 이제 불똥이 튑니다. 감히 우리나라한테 이런다고? 해가지고 당시에 틸라크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뭐가 열렸냐면요.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중요해.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틸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콜카타 대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콜카타 대회. 자, 그래서 틸라크가 중심이 되어서 콜카타 대회가 열렸고요. 그래서 이때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위에다 써야 되겠네. 아이고, 미안. 스와야. 아이고. 아니에요. 스와라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스와라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이제 뜻으로 보자면은 자치 허용.
우리에게 자치를 허용하라. 감히 영국이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다. 너희는 나가고 우리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치를 허용하자라고 하는 스와라지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스와데시. 요건 뭐냐면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겁니다. 저 영국 제품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품을 사용하세요. 왜 영국 걸 씁니까? 라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와데시라고 하는 구호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너무 놀란 거야. 아니 종교적인 분열을 하랬더니 지금 우리한테 대회를 열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철회해요. 그래서 3번 이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고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자치. 이 자치를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치가 계속 허용이 되고 얘네가 독립을 했으면은 끝났겠죠.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당시에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소금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막 소금에 대한 되게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소금을 직접 만들자 하면서 소금을 만들어서 행진하는 그런 운동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이따가 다음 강의에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운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도 이 정도 쓰면 돼요. 동남아시아는 정말 짧아요. 우리 한 4-5줄 쓰고 끝날 거예요. 이 정도를 더 있는 줄 살짝. 이 정도 더 있으면은 저 집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동남아 가보도록 합시다. 다 썼나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베트남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개혁운동을 주도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판보이 저우라는 사람이었어요. 판보이 저우. 자, 이 판보이 저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청나라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영국의 그런 침략에 맞서가지고 아편 전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는 다양한 근대화 운동이 벌어졌었지. 대표적으로 중체서용을 내걸면서 일어났던 근대화 운동 뭐야? 양무운동.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꾸자. 그게 변법자강운동. 양무운동과 변법자강운동을 보면서 야, 멋있다. 야,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개혁을 해보자. 야, 쟤네처럼 돼야지 우리나라 지금 망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이 베트남에서는 유학 열풍이 붑니다. 특히 어디로 보냈냐면 일본으로 보내요. 야, 지금 동아시아 미쳤어. 걔네 지금 근대화 운동하고 너무 지금 발달돼 있어. 우리나라도 가서 유학을 보내던지 뭘 하던지 여행을 갔다 오던지 일단 일본은 한 번씩 가야 돼 하면서 동양에 유학 가는 운동, 그게 동유 운동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다. 자,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은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광복회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프랑스에 저항하려는 광복회,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스로 강해지자는 동유운동을 통해서 유학을 장려했었고, 베트남 광복회를 통해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노력을 하기도 했다. 됐나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두 번째 타이로 가볼게요.
자, 타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태국이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그런 이름이지. 자, 그런데 당시에 타이는요,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안 받았던 국가였어요. 근데 일단 지리적으로 위치도 되게 좋았던 것이 영국이랑 프랑스가 싸우고 있는 그 가운데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에 이 타이는요, 어떤 왕조였냐면 짜끄리 왕조였어요. 왜 웃으세요? 짜끄리 왕조. 아, 짜파구리. 짜끄리 왕조. 그리고 당시의 집권자는 라마 5세. 자, 그래서 라마 5세 같은 경우에는 뭘 했냐면 일단 노예제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대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없애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근대적인 개혁을 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제도 개혁해요. 세제 내가 빨래할 때 세제 아니라 그랬다. 세금제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금제도나 아니면 군대나 법이나 모든 것을 바꿨던 것이 이 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등등등 법, 군대 이런 것도 바꿨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필리핀. 자, 우리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주도를 했었냐면 아기날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필리핀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타이는 식민 지배를 안 받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처음에 받다가 결국에는 에스파냐랑 미국이 전쟁을 해서 미국이 이기는 바람에 미국과의 그런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당시에 처음에는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에스파냐랑 미국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이제 됐다. 우린 이제 에스파냐 저거 망하면은 이제 우리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뭘 선포하게 되냐면 필리핀 공화국을 선포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자유입니다. 필리핀 공화국. 우리만의 나라를 만듭시다. 이러면서 공화국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미국이 승리를 하는데요. 갑자기 미국이 다가와서 여러분들, 에스파냐는 물러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치할 겁니다. 네.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왜냐? 에스파냐는 떠나갔지만 이제는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 성과 없어. 얘는 다시 지배받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국의 식민 지배로 별다른 성과 없었다. 성과 X.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필리핀은 다시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린 이제 오스만 제국이랑 다양한 서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가 끝이에요, 동남아는. 그래서 베트남은 뭐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어떤 나라? 무슨 랑스? 프랑스. 그래서 동유운동 했었다라는 거. 타이는 식민 지배 안 받았지만 근대 개혁했다는 거. 필리핀은 우리 아기 씨가 필리핀 공화국 이렇게 선포하면서 뭔가 성과를 보이려 했으나 조졌다. 끝. 자, 그 다음 우리는 오스만 제국의 사례로 들어가 볼 건데요. 내가 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오스만 제국은 지금 개판입니다. 왜 개판이냐? 어떤 나라랑 계속 끊임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리고 그 나라를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국가가 지원해줬다 했는데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왜 자꾸 내려온 거야? 뭘 찾기 위해서? 부동항 찾기 위해서 계속 내려왔었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또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운 오스만 제국은 어떻게 근대화를 해나갔을까?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서아시아의 근대화.
자, 19세기에 들어간 오스만 제국은요, 다양한 그런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뭘 허용해 줬냐면, 일단, 뭐, 이집트 지역의 자치 허용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독립을 했었냐면, 전에 얘기했어요. 그리스가 독립해버려요. 그럼 얘네는 지금 그지 깽깽이가 된 거지. 그런 상황에서 오스만 제국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무언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보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시한 개혁이 있어요. 자, 1번. 오스만 제국의 개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탄지마트. 자, 일단 이 탄지마트 개혁을 주도한 이유는 왕권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손보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탄지마트의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중앙집권 개혁입니다. 중앙으로 모든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개혁을 해나가겠다라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신식 제도, 군대, 이런 걸 마련하면서 탄지마트라고 하는 개혁을 시도하게 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에 또 한 명의 인물, 아주 용감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드하트 파샤 라고 하는 인물이 또 다른 개혁을 추구하게 됐어요. 일단 뭐였냐면 이 당시에 중앙집권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전제군주제의 형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입헌군주하고 공화정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것 같다. 우리도 평등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드하트 파샤는 뭘 원했냐면 평등권을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좀 사람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의무 교육을 주장해요. 그리고 의회를 설립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새롭게 제정해서 의회를 설립해서 우리의 의견을 들어달라 요거예요. 즉 미드하트 파샤가 원했던 국가의 형태는 뭐였냐면 바로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봐. 전제군주제 잘 해왔었잖아 라고 주장하는 보수파들이 있었어요. 왜냐? 그런 보수 세력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모두가 평등해지잖아? 그럼 걔네한테는 불이익이거든. 나는 지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보수파의 반대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미드하트 파샤의 그런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평등권, 의무교육, 의회 설립을 하자는 그런 헌법을 새롭게 얘네가 제정을 했었잖아. 응? 우리의 권위를 좀 받아들여 달라고. 그런데 그 헌법을 없애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실패로 돌아갔다고, 개혁이. 근데 이 헌법을 다시 주장하게 된 청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중요합니다. 바로 청년 튀르크당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청년 튀르크당. 우리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그 이탈리아 통일과정 얘기할 때 청년 이탈리아당 기억나요? 똑같아요. 거기랑 이름이 똑같아요. 청년 튀르크당. 왜냐하면 오스만은 튀르크족이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뭘 주장하게 되냐면은 헌법을 부활하자고 주장합니다.
앞서 미드하트 파샤가 주장했었던 헌법, 이거 좋다. 이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개혁이다. 주장하면서 헌법 부활을 추구하게 되죠. 미드하트 파샤가 주장했던 헌법을 부활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면 요거를 개무시해버렸잖아, 보수파애들이. 자, 그런데요, 결국엔 실패합니다. 네. 왜냐면 극단적 튀르크주의, 극단적 민족주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네 민족이 잘 사는 거, 이런 거를 극단적으로 막 추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급진적인 개혁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거세게 막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압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튀르크당의 개혁도 실패. 다 실패네, 다 실패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린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혹시 얘들아, 이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그 반도가 무슨 반도인지 알아? 거기에 속해 있는 반도? 이베리아 아닙니다. 거기 스페인 있는 곳. 발칸반도. 야,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들어봤지? 네.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의 개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가 있었구나. 자, 아라비아 반도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중요한 그런 운동 하나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1번 와하브 운동. 자, 와하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동이 벌어지게 됐던 건데, 이 와하브는 약간 뭐지? 그런 걸 추구를 했다? 우리 아주 예전에 이슬람 왕조 초기 어땠어? 괜찮았지? 그냥 이슬람 제국이 있었을 때는 자기의 그런 종교만 믿고 이런 전쟁, 혁명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가 난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와하브 운동은 초기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약간 그런 거지. 빈체제 같이. 그래서 초기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이런 개혁의 움직임이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와하브 운동의 결과 와하브 왕국이 수립이 됩니다. 와하브 왕국이 수립이 됐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오스만 제국이 있었거든요. 그 오스만 제국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좀 미쳤냐 너네? 무슨 와하브? 와하브 왕국? 에이, 꺼져. 멸망됐어요. 이거 뭐 한 거 없는데 결국에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우리 지금 이란 있죠? 그 이란의 기원이 되는 게 바로 뭐였냐면 카자르 왕조라고 하는 그런 왕조가 있었는데 그 카자르 왕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카자르 왕조의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요. 당시에 러시아 남하 정책 한다고 하면서 막 밑으로 계속 밀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나라랑 특히 견제를 많이 당했었냐면 영국이랑 러시아가 굉장히 견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견제하고 있을 때 딱 중간 지점인 어디에서 싸웠냐면 이란에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분쟁의 피해가 좀 많이 심각했었던 게 카자르 왕조였었는데 그때 가장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폈었거든. 근데 얘들아, 담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잘 만들어. 발암물질. 담배를 재배했던 거 알아? 네, 알아요. 알지? 그러니까 담배를 재배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담배를 만드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당시 영국이 되게 많이 만들었었던 나라였었거든. 그러니까 이 카자르 왕조의 담배랑 그런 거를 모든 권한을 영국한테 줬어. 이게 가장 큰 실수였던 거야. 약간 청양고추 다른 나라한테 준 거 같은 느낌.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독점권을 영국한테 줘버리니까 이거 뭐지? 상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지.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 우린 돈줄이 끊겨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운동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카자르 왕조에서는 기억, 담배 불매 운동을 벌여요. 영국의 그런 담배 사지 말라. 우리 지금 상권 다 죽었다. 그래서 담배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담배 불매 운동 이게 좀 정치적인 개혁을 하자는 움직임으로 변질됐어요. 원래는 상업이나 이런 걸 다시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육성하자는 게 목표였지만 정치 개혁을 하게 되면서 입헌을 요구합니다.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하십시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지금의 이란의 모습을 점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서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제는 1차 세계대전 쪽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아프리카를 안 했구나. 어쩐지 빨리 끝나더라. 아프리카 하고 끝냅시다. 봤었지? 얍. 아프리카 간단해요. 아까 동남아보다 더 간단해. 와우, 한 줄? 한 줄은 아니야. 한번 써봅시다. 자, 아프리카의 근대화 운동. 일단 첫 번째 이집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이집트. 자, 우리 교과서 예전 제국주의 파트 할 때 봤었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45페이지의 지도를 잠깐 보면은 아프리카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 이집트의 오른쪽에 이집트는 저기 아프리카의 가장 끝쪽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였잖아. 그래서 그 오른쪽에 뭐가 있었냐면 얘들아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 그 수에즈 운하. 그러니까 우리 수나라 배울 때 운하 배웠잖아. 그게 물자 운송하고 이동시키고 이런 길 아니었어? 똑같이 운하야. 그럼 이것도 뭘 하는 거겠어? 물자 운송하는 길이었겠지. 수에즈 운하는 그런 길이었었는데요. 그 수에즈 운하랑 이런 거를 당시에 열강들이 건설을 해버립니다. 침탈하고 물건 옮기고 수탈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거를 이집트 애들이 부담해야 됐어. 철도 만드는 것도. 재정이 어떻게 됐겠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재정이 파탄 났었던 게 당시 이집트의 상황이었어요. 수에즈 운하. 정말 너무하지 않냐? 안 너무해? 네, 인간은 원래 너무한 존재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에티오피아. 자, 우리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군사력이 되게 강해서 열강의 침탈을 많이 막아냈었던 그런 왕조였었는데요. 당시에 메넬리크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메넬리크 2세.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탈리아나 다양한 뭐 열강들 이런 국가들의 침략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뭐 막아내고 독립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나라 침략 못하게 막고 이러면서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던 국가였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나 건들지 마, 우리나라는 독립국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티오피아 가장 중요한 조약으로 본다면 아디스 아바바 조약. 이름 너무 어려워. 이거 되게 특이하다. 아디스 아바바 조약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나미비아 지역으로 가봅시다. 저런 지역 있어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 나미비아 지역으로 가볼게요. 자, 나미비아 지역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냐면, 당시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독일이 침탈하고 막 빼앗고 식민지하고 막 땅 빼앗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을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몇 명의 사람들을 막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습격을 해가지고 죽였어요.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독일이 어떻게 했냐면은 감히 우리 독일을, 그래서 독일이 반대로 사람들을 학살해버렸어. 대규모 학살이 벌어져.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 정도로 나미비아 지역을 독일이 학살합니다. 독일을 대학살. 아니 근데 저쪽에서 너무 선박을 쳤잖아요. 그걸 반격을 해야죠. 근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건 안타까운 거고요. 그냥 톡 치니까 그냥 몇 대를 패버리는데 이게 맞냐? 그래서 이렇게 독일의 대학살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근대화는 여기까지고요. 뭐 남아프리카 지역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너희가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1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갑시다.